못 내는 사람도 제한이 되잖아요. 네.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하면 금액이 너무 크면 재사례이긴 하겠지만 30일 시간을 주긴 하지만 법원 재판관한테 좀 연장 좀 해줘. 그럼 연장해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우기만 좀 해줘요. 미성년자도 경매 입찰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는 그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거의 대다수. 그러니까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은 입찰 제한을 하는데 그게 다 법에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님 동의를 얻으면 미성년자도 경매 입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채무자. 아니 빚진 사람이 돈을 갚아야지 경매 물건 왜 낙찰받아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당연히 입찰 제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이나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인이나 매각 사건과 관계가 있는 법관이나 법원상 다 이해관계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입찰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재밌긴 해요. 경매를 진행했는데 낙찰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잔금을 납부를 못해요. 그러면 경매가 다시 재매각되거든요. 그러면 전에 낙찰받은 사람은 입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요 정도 한 6분 정도가 경매 입찰이 불가능하고,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또 법에는 뭐냐면 매각 장소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집행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찰을 못하게 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경매의 진행을 방해한 사람. 이건 못하게 해야 돼. 매수 신청을 방해한 사람. 두 번째는 부당하게 다른 사람하고 단합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이런 사람도 당연히 못하게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1번과 2번이 합쳐진 건데 이 행위를 교사한 사람도 당연히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민사집행 절차에 의해 매각과 관련해서 다음의 죄, 형법 되게 많아요. 그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입찰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한민국 대다수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입찰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경매를 낙찰을 받았는데 네. 잔금을 못 낸 사람도 제한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경매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일단 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차감이 되니까 몰치가 돼요. 그러면 다음 경매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잘못한 걸로 법원에서 판단해서 그 계약금을 띄어요. 우리 일반 중개거래도 계약이 성사 안 되면 10%를 그 매도인 측에서 가져가잖아요. 또 매도인 측에서 가져가듯이 이것도 10% 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입찰자는 10%를 날린 거지.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하면 금액이 너무 크면 제 사례이긴 하겠지만 30일 시간을 주긴 하지만 법원 재판관한테 좀 연장 좀 해줘. 그럼 연장해 줄 때도 있어요. 공식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우기만 좀 해줘요. 야, 금액이 너무 크지 않냐. 그리고 어쨌든 경매 30일의 잔금 납부 기일인데 잔금을 못 납부하면 재경매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게 또 한두 달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은 연체 이자를 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낙찰 받기 전에 내가 잔금 치르면 그것도 이제 끝나요.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있다. 디테일 혀가 짧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매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경매 절차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절차가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경매를 준비하는 과정의 절차가 있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몰라도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의 진행 절차.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거를 빠르게 전체를 한번 거론해 볼게요. 우선 갑의 재산이 있어요. 갑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이나 뭐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그럼 우리가 때려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뭐 법의 힘에 의해서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가져오는 게 경매의 절차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돈을 안 갚게 되면 채권자들이 경매 신청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만 경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경매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을 해도 이거를 법원에서 정리하는데 2, 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 후 2, 3개월 지나야 비로소 경매 개시하겠다는 결정이 떨어진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경매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3, 4개월 동안 집행관들이 많은 일을 해요. 그거를 한번 상세하게 볼게요. 매각 준비를 하는 건데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됐습니다 하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자나 채무자나 임차인한테 송달을 하고 또
등기부에 이게 경매 진행된다는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기입이 돼요. 이때 비로소 압류와 처분 금지 효력이 생겨요. 경매 기입됐는데 누가 이거를 사겠어요. 당연히 그걸 알려야 될 거고 또 집행관들이 현황을 가서 임차인 현황을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것도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유치권, 선순위, 임차인 이 모든 내용이 집행관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한다고요.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될 거고 또 경매물건을 팔려고 하면 시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평가인한테 감정평가하라고 또 명령을 해요. 이런 업무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채권자들한테 배당 요구, 돈 받을 돈 있으면 배당 요구해. 그리고 얼마 받을지 채권 신고를 해. 그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들어가는데 이게 2, 3개월 동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경매 집행관이나 법원에서 하는 매각 준비예요. 솔직히 우리는 몰라도 돼요. 이때까지는 법원이 하는 일인 거고 이게 3, 4개월 동안 준비하고 비로소 매각 기일이 잡혀요. 잡히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하겠죠. 근데 보통 경매 감정가 100%에는 대부분 안 들어가잖아요. 경매는 싼 맛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두 번 유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유찰 때마다 한 달이나 두 달이 지연된다고 보시면 되고 유찰 시는 20%에서 30%가 저감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게 유찰돼 갖고 누군가 낙찰받게 되면 최고가 매수인으로 신청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법원에서 뭘 판단하냐면 경매 절차가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게 하자가 없다고 하면 비로소 매각기일 이후에 매각 결정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매각 결정이 떨어진 다음에 또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했는데 이 사람이 정당한 사람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성년자가 아닌지 이런 거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일주일이 걸려서 비로소 매각 확정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낙찰받고 14일 동안은 물리적으로 법원에서 기다려야 돼요.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를 기다려야 되고 매각이 확정되면 비로소 30일 안에 잔금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잔금 납부하고 우리는 뭐 아파트라고 하면 임차인을 명도하고 법원 입장에서는 그 돈 갖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이게 전체적인 경매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설명했나요 혹시?